네, 안녕하세요. 최승락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 벤 다이어그램 한번 어떻게 그리는지 배워봤죠? 오늘은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사용해 가지고 논증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복습 약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모든 문장과 몇몇 문장을 그리는 방식이 조금 달랐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집합론과는 조금 다르게 벤 다이어그램을 좀 봐야 된다. 집합론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려놓으면 이제 교집합 부분, 양쪽의 양 집합에 공통적으로 속하는 부분이 좀 없을 때 이렇게 적고, 이런 식으로 적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어떤 원소가 무조건 있는 것처럼 적고 있는데, 전혀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사용하고 있지 않으니까 서로 혼동하지 마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칸이 있다라고 하면은 진리표를 그리듯이 이렇게 그 칸이 말해주고 있는 바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는 S가 참이고 P가 거짓인 케이스, 여기는 S가 참이고 P가 참인 케이스, 그리고 여기는 S가 거짓이고 P가 참인 케이스,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은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S는 P다라는 거를 이제 그릴 때는 이런 식으로 그리도록 했고, 이렇게 칠한다라고 하는 거는 S 영역에 아무런 그 존재자가 없다,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런 대상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한 문장, 한 수로 하나만 있다고 했을 때는 그 대상을 참이게 만드는 수로가 없기 때문에, 그 대상이 없기 때문에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어느 S도 P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S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P가 아니다니까 P인 것이 없다라고 해서 여기 이렇게 칠해준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었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몇몇 S는 P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X가 있어서 그 X가 S이면서도 P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 별표 이렇게 쳐준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것도 몇몇 S는 P가 아니다 역시 S이면서 P가 아닌 영역에 이렇게 별표를 쳐주거나 아니면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준다고 말씀을 드렸고, 뭔가가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과 팽수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그 X에 팽수가 이제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요거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존재한다 라는 문장과 팽수가 사람이다, 이거는 전혀 다른 문장이고, 만약에 팽수가 사람이다가 참이다라고 한다면 사람이 존재한다는 뭐 반드시 참이겠죠. 무조건 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게 참이라고 해서 팽수가 사람이다가 참이 될 수는 없다고 말씀은 드렸죠.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존재한다는 그 이유가 다른 어떤 증명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서 그 이유가 실제 팽수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존재한다가 참이었다라고 한다면 팽수가 사람이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사람이 존재한다는 게 참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뭐 누가 있을까요? 뭐 최승락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거라면 그걸로부터 팽수가 사람이다라는 이런 결론은 참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존재 문장, 몇몇 문장과 이렇게 특정 대상을 얘기한 거는 서로 차이가 크다라는 거를 말씀드렸고, 그래서 만약에 몇몇 S는 P다라고 하는 거를 팽수는 사람이고 팽수는 죽는다라는 문장을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이렇게 차라리 글자를 이렇게 쓰셔야 된다. 전혀 다른 내용이다. 뭐 거기까지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개 있는 케이스 있죠. 그 수로 표현이 세 개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려서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그리는 것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봤었으니까 그거 좀 생각 안 나시면 영상 남겨뒀으니까 그 유튜브 영상 한번 보시고 다시 복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 가지고 논증의 타당성을 평가하려고 하거든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논증을 보는 게 좀 용이한 케이스가 있고 용이하지 않은 케이스가 있는데, 오늘은 뒤쪽에 그 연습 문제들을 여러 가지 보면서 이런 케이스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 거의 마지막 시간인데, 자연 연역에 대한 수업을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끝낼 예정이거든요. 저희가 뭐 보강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끝낼 예정인데, 자연 연역이 편하신 분들은 자연 연역을 쓰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최소한 수로 표현이 이제 4개 정도 있는 경우에는 벤 다이어그램이 좀 편하기도 합니다. 좀 분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만약에 뭐 시험을 준비하신다든가 아니면 논리를 사용하는 그런 종류의 어떤 다른 활동이 좀 필요하시다라고 한다면 자연 연역을 쓰시든가 아니면 벤 다이어그램을 쓰시는데, 어떤 걸 써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의 재량으로 좀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연습 문제 같은 거를 푼다든가 할 때도 그런 시험용 문제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 출제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이게 쉽고 어떤 경우에는 쉽지 않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연습을 하셔서 잘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게 쓸 수 있는 그런 툴은 본인이 찾아야 되는 거니까, 제가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아주 원론적이고 이론적인 툴을 제시를 해 드리는 거고, 네, 물론 이 수업이 어떤 특정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수업은 아니고, 논리적인 사고, 논리와 사고를 좀 증진하는 일반적인 견지에서 그런 걸 증진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그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약간 좀 어색할 수는 있죠. 어색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시험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수업 이후에 또 준비하실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좀 연습을 하셔가지고 나한테 좀 필요한 걸 찾으셔야 되고, 이 수업에서 이런 종류로 자연 연역이라든가 이제 수로 논리라든가 이런 거를 좀 이론적으로 배워 두시면은 실제 그런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어떤 직관으로 이런 문제를 내는지 그거 파악하기도 좀 용이하니까요. 한번 그런 식으로 좀 수업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추론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논증이라는 게 있으면 전제가 있고 결론이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 전제들을 먼저 그려놓고 그런 하에서 결론이 이끌어져 나오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에 벤 다이어그램이 상당히 좀 용이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가지 단계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각 전제에 관한 벤 다이어그램을 우선 그려야겠죠. 이때 모든 문장에 관한 벤 다이어그램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으로 몇몇 문장에 관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는데 이면서 S이면서 P가 아닌 것이 존재한다 라는 문장이, 이런 예시는 좀 좋지 않네요. 뭐 예를 들어서 Q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뭐 이런 문장이 있을 수가 있겠죠. S이면서 Q인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뭔가를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 P에 속하는 건지 속하지 않은 건지 요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이렇게 경계에 적게 되는데, 요렇게 경계 그리고 그다음에 전제로 있는 문장이 이렇게 보니까 요런 문장이 있었다 치죠. 모든 S는 P이다. 그런 게 있었다 치면 그때부터 요렇게 빗금을 쳐야 되는데, 여기 앞에 적었던 요 문장이 여기에 걸리잖아요. 그럼 또 지워가지고 이렇게 집어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조금씩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는 여기 몇몇 문장에 관한 거를 먼저 하지 마시고 모든에 관한 문장을 먼저 적는 게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제들의 벤 다이어그램이 결론이 말하는 바를 미리 표시해 주고 있다면 그 논증은 이제 타당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연습을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을 하면서. 특히 이제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 벤 다이어그램은 빗금이 있는 경우에만 그 영역에 대상이 없다고 판단해야 되고,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그 영역에 대상이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아무것도 칠해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닌 거고요. 여기에 이렇게 칠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이 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칠해져 있지 않다라고 해서 여기에 뭔가
존재하겠구나 요렇게 여기시면은 안 됩니다. 뭔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야지만이 이게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보기로 한번 1 번부터 한번 볼까요? 모든 펭귄은 다리가 짧다라고 돼 있는데, 펭귄은 다리가 짧다. 코기는 다리가 짧다. 이거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이름을 말하고 있죠. 다리가 짧으로 해야 됐었나? 코기는 다리가 짧다. 그러므로 결론으로 코기는 펭귄이다. 코기는 펭귄이다. 요런 문장이네요. 이게 1번 문장인데 개념이 몇 개 있죠? 펭귄 다리가 짧은 거 2 개밖에 없네요. 그래서 펭귄이 하나가 있고 다리가 짧다라고 하는 게 있고, 전제들이 2 개니까 벤 다이어그램 2 개가 나오게 될 텐데, 그 하나의 벤 다이어그램에 한꺼번에 그려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펭귄은 다리가 짧다라고 하는 거니까 1 번은 요런 식으로 이제 그릴 수가 있고요. 모든 문장을 먼저 해야 되죠. 그리고 코기는 다리가 짧다라고 했는데, 코기라는 대상이 다리가 짧은 어딘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에 들어가야 될지 여기에 들어갈지 알 수가 없으니까 빨간색으로 여기 중간쯤에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속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이 경우에는 존재한다가 아니라 특정 대상이 있는 거니까 코고라고 이렇게 해 놓을게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러므로 코기는 펭귄이다라고 하는 게 결론으로 나오는데, 이 벤 다이어그램 2 개를 전제 2 개를 적는 걸 봤을 때 코기가 여기 펭귄 안에 포함이 된다 라고 한다면, 펭귄의 이 영역에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참이겠죠. 근데 이 경계에 지금 있잖아요. 경계에 있으니까 요거를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타당하지 않다, 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라고 1 번은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푸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습 문제 풀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2 번째, 모든 펭귄은 이제는 요렇게 해 볼게요. 다리가 짧다 X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뽀로로는 B로 한번 해 볼까요? 뽀로로는 펭귄이다. 뽀로로는 펭귄이다. 그러므로 뽀로로는 다리가 짧다. 이것도 한번 해 볼까요? P도 있고 T도 있네요. 요렇게 있는데, 이때 모든 펭귄은 다리가 짧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 주시면 빗금을 쳐 주시면 되고요. 그런 하에서 펭귄 뽀로로는 penguin이니까 P 영역에 들어가야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영역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 펭귄 뽀로로를 지금 B로 적고 있기 때문에 B 요렇게 적어 주시면 되고, 그렇게 봤을 때 결론이 그 영역에 B가 있는 건가? 그림으로 보면 여기 분명하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타당하다. 이런 식으로 논증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하나씩 연습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문장부터 한번 볼까요? 모든 남자는 착하다라는 거.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남자니까 남 X는 착 X다. 이렇게 한번 번역해 주시고, 파랑은 남자이다인데 파랑을 지금 이름으로 봐야 되겠네. 이름,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파랑은 남자이다. 남자인데 파이다. 이렇게 작게 적어 주시고요. 따라서 파랑은 착하다. 착, 파. 요거는 뭐 영어 표현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편의상 제가 이렇게 한 건데 좀 실용적으로 이렇게 한 거니까 한번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이 전제가 2개 있으니까 벤 다이어그램에 한번 그려 보셔야 되겠죠. 벤 다이어그램에 하나씩 한번 그려 볼 거예요. 첫 번째 전제는 모든 남자는 착하다이니까 여기에 남자가 참이면서 착하지 않은 케이스를 아예 없애버린 거죠. 2 번째는 파랑은 남자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파랑이 남자라고 하는 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파랑은 남자이다 안에 있는데 착한 영역에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으니까 요렇게 쳐주시면 되겠고요. 요렇게 했을 때 이 2 가지 전제가 있을 때 결론이 나오는가 이거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판단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 2 가지 전제를 하나로 묶어 가지고 그려 주시면 되겠죠. 제일 먼저 할 거는 모든에 대한 거를 먼저 그려 줘야 된다고 했으니까 모든에 대한 거 먼저 이렇게 그려 주시고요. 그려 주신 상황에서
여기 파랑은 이 사이에 있네요. 남자 중에서도 중간 사이에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칠해졌으니까 파랑이라는 거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제 두 개를 다 그린 게 될 거고,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파랑이 착하다라고 하는 게 표현이 되네요. 여기서 표현이 되니까 요거는 타당하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이것도 해볼까요? 몇몇 남자는 착하다. 몇몇 남자는 착하다니까 남자이면서 착한 대상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남자인 파랑은 남자이다가 되는 거고, 결론으로 파랑은 착하다라는 게 나오네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한번 보시면, 그렇다면 하나씩 이제 벤 다이어그램 그려볼까요? 여기는 모든 문장이 없네요. 모든 문장이 없으니까 존재 양화 문장 한번 먼저 해보시고, 남자 착하다 중앙에 있으니까 포함되는 거니까 이렇게 적으실 수가 있고, 두 번째 파랑은 남자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적어야 되겠네요.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전제 두 개를 합쳐가지고 결론으로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면 여기가 파랑이고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이걸로부터 파랑은 착하다를 판단할 수 있냐? 이 사이에 있죠.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결론이 나오는지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타당하지 않다, 뭐 부당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네요. 연습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논증이 타당한지 부당한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따지라. 본보기 먼저 해볼까요? 이것도 번역 먼저 해보겠습니다. 모든 시민은, 번역을 하지 말고 한번 그냥 바로 판단 한번 해볼까요? 이제 좀 익숙해지셨을 것 같으니까. 모든 시민은 권력의 주체이다라고 하니까 시민이 있을 거고요. 권력의 주체가 있을 거고, 돌쇠는 권력의 주체가 아니다. 돌쇠는 이름이죠. 권력의 주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수로는 두 개밖에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돌쇠가 있고 전제는 이 두 개네요. 그렇다면은 모든 문장을 먼저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칠해주시고, 그 다음에 돌쇠는 권력의 주체이다. 돌쇠가 권력의 주체가 아니다네요. 그렇다면 여기 동그라미 바깥쪽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시민 여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돌쇠는 여기 바깥쪽에 돌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봤을 때 결론, 따라서 돌쇠는 시민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시민이라는 영역 바깥에 돌쇠가 있죠. 그러니까 시민이 아닌 게 되겠네요. 그래서 타당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1번은 조금 복잡하니까 번역을 해야 되겠네요. 몇몇 철학자는 자연주의자가 아니다. 우선 철학자라는 수로가 있고 자연주의자라는 수로가 있네요. 그렇게 어렵진 않겠네요. 요거 철학자라는 집합, 자연주의자라는 집합,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철학자이다라고 하는데 전제 이거밖에 없죠. 그렇다면 소크라테스는 철학자의 영역인데 중간에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여기 속하는지 여기 속하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자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요거는 부당하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부당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문제는 타당성 따지는 거니까 뭐 벤다이어그램 그리는지 어떻게 일 연습 문제를 내야 될까 생각이 좀 드네요. 뭐 선택지에 그림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수로가 3개인 경우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씩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하나씩 한번 풀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장부터 하나씩 수로가 어떤 게 있는가 볼까요? 참된 지성인은 모두 공동체를 사랑한다. X는 참된 지성이다. 그리고 X는 공동체를 사랑한다. 라는 게 있을 것 같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X는 공동체를 사랑한다는 수로가 있고, 바른 정치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X는 바른 정치에 참여한다라는 수로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전체 도메인을 그냥 사람 집합으로 해가지고 x는 사람이다라는 수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요. 시아라는 인물이 있고요. 시아라는 이름이 있고 바른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것도 그 수로는 한계죠. 따라서 시아는 참된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보시면 개념 수로가 3개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참된 지성인인 것 하나,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 하나, 바른 정치에 참여하는 것 하나, 그래서 3개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있을 때 모든 문장 먼저 모든 문장 먼저 적어줘야 된다고 했죠. 1번 참된 지성인은 모두 공동체를 사랑한다. 참된 지성인은 모두 공동체를 사랑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바른 정치에 참여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남은 거 이제 존재하거나 일반 대상에 대한 거죠. 시아는 바른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다. 시아는 바른 정치가 여긴데 참여하지 않는다니까 밖에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시아는 여기 바깥쪽에 시아 이렇게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게 봤을 때 결론이 따라서 시아는 참된 지성인이 아니다. 참된 지성인이 아니다. 참된 지성인의 영역 바깥쪽에 시야가 있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다른 자연 영역으로 검산을 좀 해봐도 타당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럼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보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앞에서 푼 문제이고요. 그래서 1번 한번 하기 전에 번역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결정론을 믿고 또한 자연주의를 믿는 이들은 모두 자유의지를 믿지 않는다. 모든 문장이고요. 결정론을 P로 보고 자연주의를 Q로 우선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글로 번역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자유의지를 R로 이렇게 번역하도록 할 거고 다니엘 데니신 결정론을 믿고 자연주의를 믿는다니까 이미 있는 개념들이고 그는 자유주의를 믿지 않는다. 그래서 3가지 개념을 쓰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번역 한번 해보시면 결정론을 믿고 이고 자연주의를 믿는 이들은 모두 자유의지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요. 두 번째는 다니엘 데닛은 결정론을 믿고 다니엘 데닛을 D로 보겠습니다. D는 데닛이라고 적어놨네요. 다니엘 데닛은 결정론을 믿고 자연주의를 믿는다. 따라서 그는 다니엘 데닛은 자유의지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왠지 타당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막 나는데 한번 그려보시면 우선 P 결정론의 집합이 이렇게 있고 후에 자연주의의 집합이 있고 자유의지의 집합이 이렇게 있겠네요.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모든 문장을 먼저 번역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먼저 해보겠습니다. 요거 먼저 하면은 P와 Q의 연원으로 돼 있는 거죠. 엔드 문장이니까 여기 이 부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참이면서 이게 거짓인 케이스를 없애야 되는 거니까 여기 안에서 R이 아닌 부분을 없애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안에서 이 부분, 여기를 없애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칠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 전제에 대해서 하나씩 데네 D 이름으로 나오고 있네요. P이고 결정론을 믿으면서 자연주의자인 사람이 데넷인데 그렇다면 여기네요. 여기에 D가 있다. 이렇게 D로 한번 해주시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데니얼 데넷이 몇 년 안 됐습니다. 한 2, 3년 정도 되셨는데 저도 좀 놀랐어요. 언제 한번 만나 뵐 줄 알았는데 그 나이가 되게 많지는 않으셨던 것 같은데 되게 많지 않다는 게 그래도 일흔은 넘으신 분이라 가지고 네 어쨌든 되게 안타까운 일이었고요. 그래서 전제를 이렇게 그린 상황에서 결론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가 한번 보시면 이 아닌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안쪽에 있네요.
그죠? 아, 이거 제가 잘못 그렸네요. 이거 왜 이러나 했는데. 요거를 잘못 그렸습니다. 위에 이 부분을 제가 잘못 그려가지고 문제를 뭐지? 이러고 있었는데 이게 부정어라 가지고 제가 좀 헷갈렸네요. 어, P면서 Q인 영역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영역에서 나다를 거지게 만드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반대로 이제 참이 되는 영역을 없애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없애줘야죠. 이 부분을 이제 없애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것도 P와 Q에 대넷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결론, R의 바깥쪽에 D가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타당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자연 연역 만약에 배우시면 그냥 바로 타당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그려놓고 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좀 타당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왔지? 라고 해서 방금 수정을 했습니다. 이제는 벤 다이어그램 추론에서 세 가지 수로만 사용을 해봤는데 그 수로가 네 가지 이상이 좀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우리 수업에서는 수로 4개 정도 사용하는 것까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한번 보면요. 김치치즈 탕수육을 좋아하면서 탕수육 찍먹파인 사람은 모두 위선자이다. 김치치즈 탕수육을 요즘에도 어딘가에서 파는지 모르겠는데, 이 슬라이드를 그러니까 예전 슬라이드를 지금 옮겨서 새로 만들고 있거든요. 저거를 먹으면서 논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김치치즈 탕수육은 부먹인 것 같은데, 탕수육 찍먹파인 당신이 먹어도 되냐,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한 적이 있어서 한번 해봤는데 김치치즈 탕수육을 좋아하면서 두 가지 전제가 그 수로가 되겠네요. 김치치즈 탕수육을 좋아한다는 게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탕수육 찍먹파, X는 탕수육 찍먹파이다. 둘, 그리고 세 번째는 위선자 이 집합. 그래서 세 가지 전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전체 도메인은 사람들의 집합이 될 거고요. 전제는 뭐 세 개만 있어도 되는 것 같습니다. 번역 먼저 해보겠습니다. 번역을 지금 옆에 논증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번역으로 좀 해보면 김치 치즈 탕수육을 좋아하면서 이고 탕수육 찍먹파인 거 PX인 사람은 모두 위선자이다. 해서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어느 탕수육 찍먹파도 그래서 그 위선자가 아니다니까 이렇게 전제가 되고 지금 이게 결론으로 나가야 되겠죠? 이 부분이 결론으로 나가야 되겠네요. 이게 또 아직도 수정이 안 돼 있네. 최대한 수정을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얻는 거는 탕수육 찍먹파이면서 김치치즈 탕수육을 좋아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문장을 결론으로 이끌어내야 되는 것 같네요. 그럼 한번 그려보죠. 첫 번째 전제부터 S이면서 P인 거니까 여기에 영역에서 Q가 아닌 부분을 지워야죠. 그럼 여기를 이렇게 칠해야 되고요. 두 번째, P와 Q를 봐야 되는 거고요. 요거는 배운 대로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어, P인 영역에서 Q인 영역을 지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결론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 P면서 쓰인 여기 교집합에 들어가는 부분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벤 다이어그램에서 결론을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우선 타당하다라고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연 연역으로 해도 타당하다가 나올 수가 있겠네요. 요거 한번 지금 올과 썸에 대한 자연 연역 아직 안 배웠는데 문장 논리 좀 익숙하신 분들은 약간 좀 암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것과 요게 이제 동일하죠. 그래서 이면 없애 하시면 Q가 나오는데 Q가 나오면 여기서 뒤로 이면 없애가 될 거고 not P가 나오는 이런 모습이죠. 근데 지금 전제로 이제 X and L을 이미 했기 때문에 not P가 나오면 서로 모순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전제해 가지고 모순이 나와서 이제 결론을
모순이 나오니까 이제 결론으로 이끌어진다. 그래서 이거 타당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4개 이상의 집합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수로 같은 게 없기 때문에 하나씩 이제는 이렇게 해볼까요? A를 과학자로 하고요. Z는 과학자이다. B는 신을 믿는다. C는 유물론자이다. 그리고 D는 진화론자이다. 그래서 이거를 번역을 해보시면 옆에 번역이 좀 나와 있긴 하네요. 1번부터 여러 가지로 한번 봐주세요. 1번, 모든 과학자는 신을 믿는 사람이다.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의 집합으로 봐야 되겠죠? 신을 믿는 다. 상당히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신을 믿습니다. 뭐 과학자라고 해가지고 안 믿고 뭐 논리학자라고 해서 안 믿고 이런 거는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에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신을 믿겠죠. 신의 개념도 다르고 사실 그 창조론, 진화론 얘기도 뭐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과학 철학 쪽에 주제를 좀 넣어볼까 지금 생각 중인데 우리나라에 약간 이것도 좀 사족이 돼버릴 수가 있는데 그 기본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남성은 이제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를 갈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여성은 임신을 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저같이 철학을 하든가 이제 비판적 사고나 논리학 쪽에서 이렇게 맥락을 좀 파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맥락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 가지고 두 개를 억지로 이제 잇는다. 그래서 이거는 논의의 맥락에서 좀 벗어난 얘기다. 그 남성의 이제 군대 문제를 얘기를 할 때는 항상 그 기본권에 대한 거죠. 그 국방의 의무를 위해서 1년 반에서 2년 정도를 이제 희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를 따져야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뭐 여성은 뭐 다수의 여성들은 이제 뭐 임신을 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임신이라는 그 행위 자체가 국방의 의무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국가가 강제해서 그런 임신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좀 오해하지 마셔야 될 텐데 그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어떤 남성 20대 젊은 남성들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해 줘야 되는가 아닌가를 논의를 할 때 이 출산에 대한 문제를 이끌어 오는 거는 좀 맥락이 올바르지 않다라는 주제에서 제가 지금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뭐 반대로 이제 출산 문제로 갔을 때 많은 여성들이 출산을 통해 가지고 어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어떤 남성이 "남자들은 군대 가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건 정말 맥락에 안 맞는 소리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갑자기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진화론이나 창조론 얘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뭐 과학 철학 시간도 아니고 종교 철학 시간도 아니긴 한데 진화론과 창조론자의 이 대립도 보면 진화론이라는 이 표현을 상당히 좀 서로 다르게 사용하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실제 뭐 실제 다윈이 원했던 진화론의 그 진화라는 개념은 뭔가 발전한다 요런 현상으로도 얘기를 하는 게 아닌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창조론이라고 하는 종교 영역에서 진화를 바라보는 입장은 뭔가 일직선상으로 존재자가 이제 하나씩 이제 발전하는 모습으로 또 접근이 있죠. 그래서 그 두 개가 전혀 다른 얘기를 서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요렇게 여겨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뭐 창조론 얘기를 하면 이제 뭐 창조론 과학 뭐 이래 가지고 종교계에서도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이 적힌 그 맥락이나 그 목적을 고려를 했을 때에도 이거 그 성경이 아무리 그 유일신 기독 신앙에 있어서 그 유일신에 대한 어떤 그 존재에 대해서 이제 정당화를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좀 보이기는 하지만 어떤 특정 과학을 말하고 싶어 하고 우리 세계에 있는 그 과학적인 진리에 대해서 이거 그 책을 적은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게 실제 기독 신앙 안에서 성경을 읽더라도 그 책의 목적이 그런 거는 전혀 아닌 것 같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하느님께 우리 인간의 목소리를 이제 전하는 과정에서 좀 적은 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성경을 들고 이제 과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이제 좀 맥락이 벗어난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저하고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교수님들도 있어서 이게 좀
갑자기 나와서 얘기를 드렸는데 뭐 "그런 주제들이 있다." 라고만 알아주시고 문제를 좀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계속 해 보시면 2 번 "신을 믿는 모든 사람은 유물론자가 아니다. 모든 X에 대해서 신을 믿는 모든 사람은 유물론자가 아니다."는 나츠 요렇게 될 거고요. 3 번 "몇몇 유물론자는 진화론자이다. 그는 진화론자이다. DX." 요렇게 번역하시면 되겠네요. 결론으로 "몇몇 진화론자는 썸X에 있어서 진화론자는 는 과학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진화론자이면서 과학자가 아닌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3 번은 유물론자이면서 진화론자인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했을 때 지금 네 가지 개념이 있잖아요. 이 네 가지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배운 거는 요렇게 세 가지만 쓰는 방식만 배웠는데 "이거를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죠. 벤 다이어그램을 그대로 그리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거는 뒤쪽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3 개만 알고 있다라고 할 때 한 가지 할 수 있는 방식은 개념을 줄이는 방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 번과 2번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1 번과 2 번을 좀 보시면 이면 있기 그 모든 이면 있기라고 하는 그런 규칙도 우리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연결을 해서 하나로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1 스타로 이렇게 할게요. all x에 있어서 ax이면 not cx이다 요렇게 해 주시고 b를 이제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3 번으로 이제 바로 가시면 되겠네요. 1 번, 2 번을 요렇게 축약을 한다.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거고요. 요런 상황에서 한번 해 보시면 b가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 C 뭐 요렇게 되겠네요. 요렇게 했을 때 모든 문장을 먼저 번역해야 되니까 1 번, 2번 먼저 해 보시면 A와 C에 대한 거죠. not C니까 여기를 칠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를 한번 요렇게 칠해 주시고 3번 전제 요런 부분 있죠. C와 D에 들어가는 거 여기 존재 양화 문장이니까 여기 하나 이렇게 쳐 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결론이 나오는가? DX이면서 X가 아닌 영역, DX 내에서 AX가 아닌 영역에 뭔가가 존재한다. 몇몇 진화론자는 진화론자이면서 과학자가 아닌 대상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게 여기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런 경우에는 타당하다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그 벤 다이어그램을 방금 같은 경우에는 수러 표현 하나를 이제 줄이는 방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었는데 여러분들 중에 그냥 푸는 건 없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4 개까지는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꽤 이게 유용하게 잘 되는 것 같아 가지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수러 표현이 2 개라고 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2 개일 때는 진리표에서 4 가지 경우의 수를 표현해 준다고 했잖아요. 1 번, 2 번, 3번 여기 바깥쪽 4번 요렇게 해 가지고 4 가지 경우를 표현해 준다. 그게 벤 다이어그램이다라고 했고 이렇게 3 가지 3 가지 수러가 있을 때는 2의 3승이니까 8 가지 케이스를 말을 해 준다고 했죠. 그래서 1 번, 2 번, 3 번, 4 번, 5 번, 6 번, 7번 그리고 바깥쪽까지 8 번, 8번 이렇게 해서 8 가지 케이스 진리표에서 2의 3승이면 8 이었죠. 수로가 2 개면은 여기 4 개가 되고요. 그렇다면 수로가 4 개다라고 하면 16 가지잖아요. 이 16 가지를 확실하게 이렇게 전체 벤 다이어그램 전체를 봤을 때 16 가지의 케이스를 그릴 수 있는 동그라미를 그리면 되겠죠. 그 동그라미를 그리는 방식은 뭐가 될까요? 지금 1번 여기 8 가지 케이스에 8 가지 영역이 있는데 이 8 가지 영역을 딱 반으로 갈라주는 그런 하나의 또 다른 원이라고 하긴 그렇고 영역을 이렇게 그려주면은 16 가지 케이스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런 거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여기 번호를 이렇게 적어 놨잖아요, 제가. 여러분들도 지금 혹시 지금 슬라이드 파일을 뭐 아이패드나 아니면 뭐 프린트라든가 그런 걸로 해 보셨으면 아니면은 앞에 연습장 있으시면 여기 동그라미를 먼저 요렇게 그려 보시고요. 그리고 화면에 보이시는 순서대로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적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면에 아니면 종이에. 다 적으셨으면 이제 따라서 한번 저를 따라 가지고 따라와 보세요. 여기 8번에서 시작을 해 보죠. 8번에서 점을 찍고 그 점들 이렇게 이어서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요거 한번 그리고 한번 해 보죠. 검정색으로 할게요. 8 위에 이렇게 점 하나 찍어 주시고 1 위에 점, 2 위에 점, 3 위에 점, 4 위에 점, 5 위에 점.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8 중앙에 할게요. 8 중앙의 점, 1 중앙의 점, 2 중앙의 점, 3 중앙의 점, 4 중앙의 점, 5 중앙의 점, 6 중앙의 점, 7 중앙의 점. 이렇게 검정색 한번 점을 찍어 주시고 이 점을 연결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줄을 그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어집니다. 8에서 시작해서 1로 가고요. 1에서 2로 가고 2에서 3으로 가고 3에서 4로 가고 4에서 5로 가고 5에서 6으로 가고 6에서 7로 가고 7에서 8로 가고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주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한번 꼭 따라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그렸을 때 한번 볼까요? 이제 다시 지우고 다시 그릴게요. 점을 안 그려도 이제 익숙해지시면 밖에서 시작해서 이 각 영역을 반으로 가르는 이런 영역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R 영역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한번 그 영역의 숫자를 한번 세어볼까요? 번호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여기 우선 X부터 해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그리고 바깥쪽 16.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내에 16가지 케이스가 이렇게 적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적힌 것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다시 한 번씩 그려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너무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그려 가지고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하죠. 우리가 아까 가지고 있던 그 문장 있잖아요. 문장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축약하지는 않기 때문에 전제가 지금 3가지 정도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좀 크게 그려보려고 가져왔어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죠. 그리고 네 번째 동그라미는 이렇게 가로지르는 동그라미 하나. 숫자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점 찍듯이 한번 그려보세요.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리는 거죠. 4개가 있는 개념이 4개인 수로가 4개인 경우에는 이렇게 그린다. 이미 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하나씩 그려보죠. 첫 번째 전제 A면 B다. 이거는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A와 B만 생각하면 되죠. A 영역과 B 영역만 생각하면 되니까 이렇게 그리시고 다음은 B와 C만 생각하면 되는데 B면 낫이다라고 했으니까 B 영역과 C 영역만 봤을 때 여기 교집합 영역이죠. 이 교집합 영역에 칠해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여기 교집합 영역 여기를 칠해주고요. 그리고 다음이 이제 모든 문장 다 하고 존재양화 문장 해주면 되니까 이건 지워도 되겠네요. 존재양화 문장은 D와 B 영역에서 D이면서 나대인 곳에 아니죠. 이건 결론이네요. 결론이고 지금 3번은 이게 다르네요. C와 D를 해야 되네. C와 D 영역을 봤을 때 C이면서 D 그러니까 C이면서 D는 여기 영역이네요. 근데 칠해져 있는 곳에 존재가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렸을 때 결론이 이제 표현이 되는가? D에 있으면서 A가 아닌 존재가 있다. D 안에 있네요, 우선. D 안에 있으면서 D의 바깥쪽에 존재자가 있다. 라고 하는 거니까, 요거는 있네요. 그러니까 요거 답은 이제 타당하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4개 그리는 거 이거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숫자 이렇게 적어가지고 모든 영역을 반으로 가로지르는 E라는 영역 한번 그려가지고 하는 방식 해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습 문제가 2개 있는데 요거는 한번 영상을 멈춰 주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 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한번 풀어 보셨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제가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제부터 한번 찾아보죠. 한국대학교 철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교양 과목 수강 내역을 조사하였더니 이 부분은 좀 뭐 빼도 되겠죠? 논리학을 그냥 바로 그려볼게요. 논리학을 수강한 학생 중 몇 명은 철학 개론을 수강하였고 지금 영역만 지금 만드는 겁니다. 어, 경제학을 수강한 학생은 모두 정치학을 수강하였다. 정치학까지 있네요. 우선 개념이 4개네요. 정치학을 수강하였다. 그리고 경제학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은 아무도 철학개론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것으로 나타났다 라고 하는 거니까 우선 모든 문장 먼저 보죠. 여기네요. 경제학을 수강한 학생은 모두 정치학을 수강하였다. 경제학을 수강한 학생은 모두 정치학을 수강하였다니까 경제학이 여기 있고 정치학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정치학이 아닌 경제학 영역만 지어주시면 되겠죠. 정치학이 아닌 경제학 영역을 이렇게 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좀 영역이 작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거 이렇게 칠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칠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제학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은 아무도 철학개론을 수강하지 않았다.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이네요. 그거는 보시면 경제학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은 아무도 철학개론을 수강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는 드므로 그 뭐지? 이면 앞뒤 바꿈 해보시면 요거죠. 철학개론을 수강한 사람은 경제학을 수강했다. 이 말하고 똑같죠. 그 말은 철경이니까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그리고 전제 하나 안 한 것 같은데 요거 해야 되겠네요. 논리학을 수강한 학생 중 몇 명은 철학 개론을 수강하였다. 여기 교집합 부분이니까 지금 이거 다 칠해져 있죠. 여기 칠해져 있는 거니까 여기에 존재자가 하나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리면은 이런 식이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반드시 참인 거는 이라는 걸 묻는다는 거는 여기에 이거를 전제로 해가지고 결론이 이 전제로부터 타당한 결론이 이끌어지는 게 몇 번이냐 이거 묻는 거잖아요. 하나씩 한번 해보죠. 경제학을 수강한 모든 학생은 논리학을 수강하였다라고 하면 여기 전체가 이렇게 칠해져야겠죠? 그런데 이건 아니니까 X라고 하시면 되고요. 철학 개론을 수강한 모든 학생은 논리학을 수강하였다. 여기가 전체가 다 칠해져야 되는데 여기 남아있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다. 논리학을 수강한 학생 중 몇 명은 정치학을 수강하였다. 논리학을 수강한 학생 중 몇 명은 정치학을 수강하였다. 있네요. 답은 뭐 3번이 되겠네요. 4번도 계속 보겠습니다. 철학 개론을 수강한 학생은 아무도 정치학을 수강하지 않았다. 정치학이 여기 있죠. 그리고 철학 개론은 여기 있으니까 철학 개론을 수강한 사람은 아무도 정치학을 수강하지 않았다는 거는 여기를 이렇게 칠해줘야 되겠네요. 근데 이건 아니니까 이것도 논리학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 중 몇 명은 경제학을 수강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논리학 바깥에 어떤 존재자가 있어야겠죠? 안쪽에만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서 답은 3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자이언트펜 컴퍼니가 연습 문제 나와 보겠습니다. 자이언트펜 컴퍼니가 새로 충원한 경력 사원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알려져 있다. 변호사나 회계사는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변호사나 여기 바로 변호사 하나 영역이 있고요. 변호사나 회계사는 모두 경영학 전공자이다. 경영학 전공자 중 남자는 모두 변호사이다. 개념이 여자가 있네요. 남자 여자가 있으니까 한 5개가 되네요. 근데 음, 남성과 여성을 뭐 젠더 개념으로 보면 좀 복잡하긴 한데 그 뭐라고 하죠? 이제 그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만 본다면 남자와 여자가 이제 서로 배타적인 관계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문제를 만들었으리라 생각하니까 요렇게 제 기억으로 이 문제가 아마 리트에서 나온 문제 같아요. 요즘에 이런 문제 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이 이제 남성의 영역이 되고 이 바깥쪽 영역은 이제 여성의 영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경영학 전공자 중 여자는 아무도 회계사가 아니다. 회계사이면서 변호사인 사람이 적어도 한 명 있다. 이 정보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두가 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아마 리트에서 가져온 문제 같은데 전제들을 이렇게 적고요. 이 전제들로부터 반드시 참인 것, 타당하게 이끌어져 나오는 게 뭔지를 찾는 걸로 봐야 되는데 옳지 않은 것, 타당하지 않은 결론은 무엇인가 그거 찾으시면 되겠죠.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그 변호사나 회계사는 모두 경영학 전공자이다. 변호사나 회계사라고 하는 거니까 이 전체겠죠? 이 전체 중에서 이 사람들은 모두 경영학 전공자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를 봐야 되고요. 변호사나 회계사들은 모두 경영학 전공자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을 쳐야 되겠네요. 이 부분.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 이렇게 쳐주시면 되고요. 경영학 전공자 중 남자는 이니까 경영학 전공자에서 남성 이 부분이네요. 이 부분에 있는 사람은 모두 변호사이다. 하니까 변호사 밖에 있는 걸 이렇게 쳐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또 이렇게 이 부분을 쫙쫙쫙쫙 쳐주면 되고요. 이렇게 하나 쳐주시면 되고 그리고 경영학 전공자 중 여성은 경영학 전공자 중 여성이니까 경영학 전공자이면서 여성이니까 여기겠죠. 남성이 아닌 케이스를 여성으로 봐야 되겠죠. 여성은 누구도 회계사가 아니다. 이니까 여기를 쳐야 되겠네요. 경영학 전공자 중 여성은 아무도 회계사가 아니다 하니까 네, 이거 맞죠? 이 부분 여기를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회계사가 아니다. 회계사이면서 변호사인 사람이 적어도 한 명 있다. 친절하게 존재형화 문장 몇몇 문장은 마지막에 나오네요. 이렇게 봤을 때 한번 추론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시면 여자 회계사는 없다. 회계사 영역에서 남성 영역이 지금 여기네요. 회계사 영역에서 남성 영역이 여기고 남은 부분의 여성 영역인데 지금 다 비어 있죠. 그러니까 여성 회계사는 없다가 올바르니까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니까 요거는 답은 아니겠네요. X가 이제 타당하게 이끌어져 나온 결론이란 뜻이 됩니다. 회계사 중에 남자가 있다. 바로 나오네요. 그래서 X가 되고 회계사는 모두 변호사이다. 회계사는 모두 변호사이다. 네, 그렇네요. 여기를 이제 지우면 변호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답이 아니고 회계사이면서 변호사인 사람은 모두 남성이다. 그렇겠네요. 있다면 답이 없는 거 아니야? 경영학을 전공한 남성 여기네요. 남성은 회계사이면서 변호사이다. 그냥 변호사만 있는 케이스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답은 지금 5번으로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5번 하나만 이제 답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참고해서 한 가지 좀 다른 문제풀이 방식이 있어서 이것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좀 작게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변회경이죠. 변회경. 지금 남성과 여성이 두 가지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이 5개인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건데, 요것도 한번 나눠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남성인 경우하고 여성인 경우를 서로 이제 두 가지 케이스로 그리고 개념을 이제 세 개만 있는 거, 세 개만 있는 걸로 이렇게 그리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됩니다. 여성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변호사, 회계사, 경영학 이렇게 쓰고요. 이런 식으로도 풀 수가 있어서 한번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식을 다 좀 아시면 편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죠. 첫 번째로 여기에 변호사나 회계사는 모두 경영학 전공자이다. 여기죠. 이 부분은 이제 동일하니까 남성인 케이스, 여성인 케이스 다 동일하니까 이렇게 같이 한번 그어주고요. 두 번째, 경영학 전공자 중 남자는 모두 변호사이다. 그런 남자에만 쳐야 되겠죠? 경영학 전공자 중 남자는 남자니까 모두 변호사이다. 경영학 전공자는 모두 변호사이다로 이렇게 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경영학 전공자 중 여성은 아무도 회계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니까 요거는 또 여기를 쳐주시면 되고요. 여성은 아무도 회계사가 아니다. 그리고 회계사이면서 변호사인 사람, 회계사이면서 변호사인 사람이 적어도 하나 있다. 여기는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는 회계사이면서 변호사인 사람이 없죠. 없으니까 여기는 이제 그려주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그려주시면 여성 회계사는 없다. 바로 나오죠. 그리고 회계사 중 남성이 있다. 여기에 하나 바로 나오고요. 회계사는 모두 변호사이다. 지금 여기 칠해주면 되는 거니까 둘 다 이렇게 칠해지죠. 회계사이면서 변호사인 사람은 모두 남자다. 여기만 있고 여기는 여성 중에는 없네요. 그러니까 남성이다. 이것도 나오는 거고 경영학을 전공한 남자 남자는 회계사이면서 변호사이다. 변호사인 경우만 여기 남아있죠. 그러니까 5번이 또 답이다. 이렇게 푸는 케이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벤 다이어그램까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이제는 그 대립사각형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 대립사각형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이제 모순 개념 하나 배웠잖아요. 모순에 대해서만 이렇게 배웠었는데 그 현대가 오기 전에는 반대 관계라는 게 있고 소반대 관계라는 게 있고 그리고 함축 관계는 아시죠? 전제로부터 이제 반드시 참인 게 따라 나올 때 보통 함축 관계라고 하는데 이 네 가지 관계를 파악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그 포맷이 이제 대립사각형, 대당사각형 이라고 해서 이런 거를 좀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이제 스퀘어 어포지션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사용을 했는데 특히 뭐 파악하기가 좋잖아요. 이제 S는 P이다와 몇몇의 C가 아니다 이게 모순 관계니까 여러 가지 그런 거를 파악하기가 용이해서 이런 거를 좀 쓰고는 있는데 현대에 와서는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현대에 와서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그 반대 관계, 소반대 관계, 함축 관계를 그렇게까지 사용하지는 그런 상황이 있기는 한데 그 우리 언어라는 게 특정 맥락이라는 게 있고 그런 맥락에 따라서 실제로 그 옛날에 쓰고 있던 반대 소반대 관계를 또 포용을 해야 될 그럴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때 이제 논리 문제에서도 이런 거를 이제 쓰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소개를 드려야겠다라고 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인터넷이나 다른 강의들 같은 데 보면은 지금 이제 다음 바로 배울 반대 관계, 소반대 관계 이런 거는 뭐 현대에는 전혀 쓰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강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쓰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참은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쓸 수는 없다는 건데 많은 맥락에서 이게 좀 성립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감안해서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립사각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이제 배운 대로 하면은 요렇게 되잖아요. 이런 정도로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리게 되면 약간 현대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고요. 여기에서 옛날식으로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옛날에도 이렇게 썼다는 게 아니라 문장을 해석하는 방식이 그렇다는 건데요. 문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옛날식으로 그린다면 뭐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뭐 문장을 누군가가 주장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죠. 문장을 주장을 했다고 할 때 이 문장으로부터 누군가가 사람은 존재한다. 죽는 존재한다. 이런 문장을 만약에 이끌어냈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끌어냈다고 해보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 문장이 참이면 이 문장은 당연히 참이 아닌가요? 이렇게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럼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약간 뒤쪽에서 바로 설명하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 표현이 어떻게 번역이 됐죠? 모든 X에 대해서 X가 사람이면 X는 죽는다잖아요. 조건문이잖아요. 이 조건문이라고 하는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정건이 거짓이면 후건이 뭐든 간에 무조건 문장이 참이 돼 버리죠.
그러니까 아예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전혀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도메인에 사람이라는 대상이 전혀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이 "쓰는 사람이다."를 참으로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문장은 아주 공허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죽는 사람이 존재한다." 요거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거짓이 될 수밖에 없 그래서 이 문장이 참이라고 해서 이게 꼭 참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대립사각형에서 우리가 배운 식으로만 요렇게 만약에 그린다라고 하면은 이걸로부터 "모든 사람은 죽는다."죠. 이걸로부터 "죽는 사람이 존재한다."가 따라 나오지 않는다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린 대로 만약에 전제 요런 게 있고 결론에 요런 게 있다고 한다면 전제의 벤 다이어그램이 결론을 표현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타당하지 않은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맥락에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요런 종류의 표현을 할 때는 어떤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암묵적으로 가정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이런 보편 양화 문장이라고 하죠. 모든 문장을 이렇게 주장을 할 때는 and로 해 가지고 이거를 함께 주장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런 정권에 해당하는 요 대상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를 가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것까지 할 필요는 없겠네요. 요거만 해도 됩니다. 요거만. 정권. 그러니까 "모든 죽는다."와 "사람이 존재한다."까지 거기까지를 주장하는 게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게 우리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일상 언어 맥락에서 그렇게 활용을 하더라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 가장 표준이 되는 거는 요거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게 표준적인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많은 맥락에서 이거를 지금 고려를 하고 있더라라고 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포함시키는 것을 보통 존재 함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모든 펭귄은 하늘을 난다."라고 이런 표현을 쓸 때 사람이 전혀 없는 세상, 펭귄이 전혀 없는 세상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존재하니까 "모든 사람은 죽는다." 요런 표현을 쓰는 거고 펭귄이 하늘을 나니까 펭귄이 존재하니까 그런 표현을 또 쓰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차이가 난다. 근데 현대에 와서는 "모든 사람을 죽는다."라고 했을 때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케이스도 이제 좀 고려를 하게 됐다. 그건 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이 단계에서 우리가 좀 제가 좀 전달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대립사각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방식으로는 요렇게 그릴 텐데 이런 식으로 그릴 때 전통적인 케이스 아니면 많은 맥락에 대한 케이스를 좀 그리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읽고 글을 읽고 존재 함축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좀 파악해야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존재 함축을 많은 경우에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뭔가가 존재한다. 그 정도를 포함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이 문장을 적은 게 요거고요. 여기에 not을 붙인 표현이죠. not을 붙여서 요거를 표현한다면 요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s에 뭔가가 존재하는데 이 영역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옆으로 이렇게 적는 거예요. s에 존재하는데 이 영역에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옆 영역으로 요렇게 갈 수밖에 없는 요런 관계를 고려를 하는 거고 이런 존재자들에 대한 얘기를 추가하는 것을 보통 존재 함축이라고 얘기를 한다.까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봤을 때 이제 전통적인 이해를 받아들여 볼게요. 전통적인 이해를 받아들여 본다면 그 대립사각형에서는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모든 s도 p 어느 s도 p가 아니다. 모든 s는 p다라고 할 때 s에 해당하는 그 대상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를 20 세기 전까지는 거의 20 세기 전이 아니라 거의 19 세기 말 전까지죠. 이제 조지 불이라는 그 약간 근세 말기의 그 논리학자에 의해서 이 차이가 좀 드러나게 되는데 그전까지는 이제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할 때 사람이 무조건 존재한다고 여겼다는 거죠. 그런 해석상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반대 관계, 소반대 관계, 함축 관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 관계가 뭔지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문장이 A와 B는 문장입니다. 두 문장이 둘 다 거짓일 수는 있지만 참일 수는 없는 그런 케이스를 반대 관계라고 고려를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이 존재양을 문장 두 개를 볼까요? 몇몇 문장을 보시면 첫 번째는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고 죽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죽는 사람도 아니면 뭐를 해볼까요? 뭐 다른 걸 해야 돼. 키가 큰 남자 S를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얘는 많이 하니까 여성이다 이렇게 할까요? 얘는 키가 크다. 이렇게 하면 이 문장은 키가 큰 여성이 있다고. 키가 큰 여성, 키가 큰 게 아니라 크지 않은, 키가 크지 않은 여성이 있다. 그리고 위의 문장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적어볼까요? 이거를 안 적어도 되겠죠? 모든 여성은 키가 크다. 그리고 모든 여성은 키가 크지 않다. 이런 문장으로 볼게요. 그 존재 함축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성이 있다. 요것도 이제 같이 포함을 하는 거죠. 여성이 있다. 요런 주장도 같이 이제 들어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키가 큰 여성도 있고 키가 크지 않은 여성도 있고 뭐 일상적으로 다 있잖아요. 키 큰 분도 있고 키가 작은 분도 있고 뭐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요 두 개를 이제 우리가 참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번 해보죠. 참으로 받아들인다면 이게 참이면은 둘 다 참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둘 다 참이면 요거의 모순은 요 문장이죠. 그러니까 이게 거짓이 돼야 되겠죠. 이게 참이면. 그리고 요거의 모순은 이 문장이니까 이게 또 거짓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둘 다 참일 수가 있으니까 이 문장들이 모든 문장의 대립사각형 위쪽에 있는 문장들이 둘 다 거짓이 되는 경우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여성이 키가 크다. 요 문장. 작은 여성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키가 크지 않은 여성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거짓이 되잖아요. 모든 여성은 키가 크지 않다. 키가 크지 않는 여성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거짓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문장은 충분히 둘 다 거짓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문장들이, 이 두 종류의 문장들이 사실은 네 개의 문장이 되겠네요. 근데 연원으로 연결됐다 생각하시고, 이 두 문장이 만약에 둘 다 참이다. 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여성은 키가 크니까 여성이 있다라는 게 참이다. 이 문장 전체가 이제 참이다라고 하면 키가 큰 여성이 키가 큰 여성이 있다. 요것도 이제 참이 되겠네요. 그러면 요게 또 참이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여성은 키가 크지 않다가 되는 거니까 여성이 있다면 그 여성들은 전부 다 키가 크지 않아야 되는 거죠. 여기는 여성이 있다면 그 여성들은 전부 다 키가 커야 되는 거죠. 그 말은 키가 큰 여성들이 모두 키가 크다는 얘기하고 여성들이 모두 키가 크지 않다는 얘기가 서로 이제 지금 모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둘 다 거짓이 될 수는 있겠죠. 이게 모순 개념하고는 서로 다르죠. 둘 다 참이 될 수는 없지만 우선 둘 다 거짓이 될 수는 있지만 둘 다 참이 될 수는 없는 문장. 그런 거를 보통 반대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반대 관계 한번 보죠. 소반대 관계는 둘 다 참일 수는 있지만 거짓일 수는 없는 관계가 소반대 관계인데요.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요 문장 있죠? 아까처럼 키가 큰 여성이 존재한다, 키가 크지 않은 여성이 존재한다. 그런 두 문장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둘 다 참일 수는 있어요. 그죠? 그 케이스를 생각하면 참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두 문장이 거짓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둘 다 거짓이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모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요 문장은 이제 둘 다 참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봤듯이 둘 다 참이 되면 여기에서 모순이 일어나기 때문에 참이 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소반대 관계는 이렇게 둘 다 참일 수는 있지만 거짓일 수는 없는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소반대 관계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관계, 소반대 관계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모순 관계. 예, 아니 모순 관계는 이제 익숙하시죠. 모든 S는 P인데 P가 아닌 S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존재자가 있는데 여기는 없다고 하니까 요게 이제 서로 모순 관계가 된다라는 거 이미 우리 한번 확인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존재자가 있는데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요것도 모순 관계라 이게 또 대각선 관계 요런 관계가 이제 서로 모순 관계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요거는 현대에도 받아들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뭐 반대 소반대 관계도 뭐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쓰일 수 있으니까 좀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함축 관계입니다. 함축 관계는 존재 함축을 만약에 한다라고 보시면 모든 S는 P다라고 할 때 S의 존재를 무조건 생각하는 게 함축 관계 그 존재 함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모든 여성이 키가 크다라는 말을 할 때 그 여성이 어쨌든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를 가정할 때 그때 존재 함축을 한다고 하는데, 존재 함축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모든 S는 P다. S가 존재하는 거니까 그 S이면서 P인 것이 존재한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로부터 사람이 존재한다는 그 내용까지 있기 때문에 죽는 사람이 존재한다. 이거를 이제 함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함축 관계가 이제 성립을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죽지 않는다로부터 죽지 않는 사람이 존재한다도 존재 함축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함축 관계가 성립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반대 소반대 함축 관계가 현대에는 그러면은 받아들여지느냐? 지금까지 그러니까 오늘 존재 함축하기 전에 배웠던 거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성립하느냐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존재 함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문장을 참으로 우리가 여길 때 그 사람이 꼭 존재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이면 px이다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보자고요. s에 해당하는 그 대상이 아무것도 없다면 이게 거짓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게 뭐 t든 거짓이든 요 문장은 그냥 뭐 아주 사소하게 t가 돼 버리니까 진리표 그리는 거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보세요. 요렇게 봤을 때 요 문장이나 요 문장 쓰이면 not px이죠. 요 문장. 요 문장도 마찬가지로 이게 사람에 해당하는 S에 해당하는 그 대상이 아무것도 없다면 둘 다 공허하게 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존재 함축을 하지 않을 때는 아주 공허하게 이 두 문장이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반대 관계가 이제 성립을 하지 않는 그런 케이스가 되고, 소반대 관계는 이게 둘 다 참이지만 둘 다 거짓인 경우가 성립하지 않는 관계가 소반대 관계였잖아요. 근데 그 거짓인 게 안 되는 이유가 이 모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요 위에 그 모든 문장들이 반대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었는데, 존재 함축을 하지 않으면 반대 관계도 성립을 하지 않으니까 소반대 관계도 이제 성립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충분히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함축 관계, 모든 S는 P다로부터 뭔가가 존재한다는 게 바로 나오지 않죠. 벤 다이어그램 우리가 배운 걸로도 나오지 않으니까 이것도 함축 관계도 기본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현대로 와가지고 보편적인 맥락을 고려할 때 어떤 맥락이든 그 성립하는 그런 관계만을 따졌을 때는 유일하게 좀 남은 거는 이제 모순 관계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존재 함축을 그렇다면 왜 하지 않게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에 대해서 이 보편 영화 모든 문장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의 입장을 따르는 게 있었고요. 근세 초기가 아니라 이제 중기 말기로 오면서 조지 불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특히 뭐 대수학 쪽으로 또 상당히 유명한 그 불리한 엘지브라라고 엄청 유명하거든요. 그쪽으로 엄청 많은 기여가 있으신 분인데, 그분의 의해서 이제 그 모든 문장에 대해서는 존재 함축을 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입장이 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존재 함축을 하지 않는 거는 모든 S는 P다에 대해서 무엇이든 그것이 S라면 그것은 P다라는 식으로 번역을 하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번역한 거 그대로이고요. 근데 그 2000년 전에 그 아리스토텔레스부터 꾸준히 이제 조지불 시기까지 왔던 거는 모든 S는 P다라고 할 때 S인 것이 존재하고 S인 것들은 모두 P다. 요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좀 일반적이지 않는가 하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좀 약간은 좀 다른 맥락이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피할 수 없다면 즐겨
야 한다. 뭐 요렇게 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피할 수 없다면 이면 문장이죠. 그 사람은 즐겨야 된다. 요거는 문장 논리에서 A면 B다. 요렇게만 되죠. 근데 일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너는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즐겨야 된다. 이 상황을 그 상황을 무조건 즐겨야 된다." 그래서 요것도 참이고 요것도 참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조건문 같은 경우, 이면 문장 같은 경우에도 이 문장 하나로부터 A면 B다가 참이라고 해 가지고 바로 B가 나오는 요런 거는 전혀 아닌데, 많은 맥락에서 이런 이면 문장을 주장을 할 때 여기 정권에 대한 게 참이다라는 가정 하에서 주장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 보면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실제로는 "당신은 그 상황에 피할 수 없다."라는 추가적인 수문 전제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 수문 전제가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그 상황을 즐겨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일상적인 맥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는 수문 전제, 뭐를 지금 수문 전제로 하고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지불 방식으로 이제 모든에 대한 문장을 해석을 해 보시면, 모든에 쓰는 피이다는 그냥 단순히 요렇게 해석되는 거고, 어느에 써도 피가 아니다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방식으로 한다면 요렇게 뭔가 존재자가 있다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특정한 존재자가 있다는 식으로 요렇게 차이나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지불은 그렇다면 왜 이 "존재 함축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가? 뭐 대표적인 예시, 굉장히 유명한 예시인데요. 어 "이 지역에 무단으로 침입한 자는 누구나 처벌을 받는다." 요런 문장들 있잖아요. 이런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주 보편적으로 쓰는 문장들에 이렇게 쓰고는 하는데, 이 문장을 우리가 참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이 지역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항상 말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요런 문장도 있겠죠. "지적 생명체인 외계인을 살해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 "지적 생명체인 우리의 친구 외계인을 죽인 사람은 누구나 처벌을 받는다." 라는 문장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만약에 지적 생명체인 외계인이 지구 밖에 있는 어떤 존재가 있고요. 그리고 지적 생명체이고 그 지적 생명체가 우리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과 굉장히 친절하고 친화적이고 요런 존재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대상을 죽인 어떤 사람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처벌을 받을 것이다, 아니면 처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개연성 있는 참으로 누군가는 또 여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여길 수가 있는데, 그렇게 참으로 이거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지적 생명체인 외계인이 존재하는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존재하는지 어떤지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권에 있는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외계인을 죽인 사람이 또 존재하는지도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하지만 그런 상황에도 우리는 그런 그 문장을 참으로 여길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조지불의 입장이고, 그래서 이런 게 좀 많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그 지역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 문장은 참의로 여길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존재 함축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모든 문장에 대해서 고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존재 함축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에 이 논증을 보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그거를 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많은 경우에 이제 공신력 있는 시험에서는 요렇게 "모든 배우는 건강한 사람이다. 모든 배우는 레슬러가 아니다. 모든 건강한 사람은 레슬러이다." 요런 표현들 있잖아요. 이렇게 적게 되면은 그 만약에 배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고려하고 "이런 문제를 내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상당히 좀 이상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존재 함축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 그래서 하나씩 좀 해 보죠. 그래서 뭐 S를 배우의 집합으로 하고 P를 건강한 사람들의 집합, Q를 레슬러의 집합으로 하면 모든 배우는 건강한 사람들이라니까 두 개만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요렇게 우선 칠 수가 있고요. 모든 배우는, 모든 문장 먼저 하는 거죠. 모든 배우와 레슬러니까 PQ만 봐서 모든 배우는 레슬러가 아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여기를 요렇게 치고요. 모든 건강한 사람은
레슬러이다이니까 여기를 요렇게 쳐야 되겠네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봤을 때 결론이 몇몇 건강한 사람은 레슬러이다. 몇몇 건강한 사람을 레슬러이다. 건강한 레슬러인 사람이 존재한다니까 여기에 뭔가 있어야 되겠네요. 어쨌든 요거는 부당한데요. 부당, 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제가 이거를 잘못했나요? 이건 존재 함축을 하더라도 안 될 것 같은데. 건강한 사람은 레슬러이다. 이거는 조금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약간 이상한데. 전제가 모순이라 현대적으로 보면 전제가 모순은 아닌데 존재 함축을 하면 모순이겠네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그려 보시면 전혀 이제 모순 상황은 아니죠. 요렇게 되는데 이거를 존재 함축을 한다라고 보면 음 좀 되게 이상한 상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배우는 건강한 사람이다. 좀 모순이 된다는 거죠. 모든 배우는 건강한 사람들의 집합이니까 여기를 하면서 존재 함축을 하니까 여기를 적을 수밖에 없어요. 요렇게 되면. 근데 모든 배우는 또 레슬러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레슬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 쳐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존재 함축을 하는 게 여기로 우선 올라가야 될 거고 모든 이거 잘못했군요. 모든 배우는 레슬러가 아니다니까 여기 쳐야 되는 거고요. 모든 배우의 어떤 대상이 또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요거는 여기 있고 여기 이렇게 쳐지겠네요. 이렇게 쳐지고요. 세 번째, 모든 건강한 사람은 레슬러이다 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존재 함축을 우선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모든 건강한 사람들은 레슬러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 이렇게 쳐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아무것도 존재하면 안 되는데 이미 존재자가 있죠. 그래서 모순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이거를 뭐 언제 만든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존재 함축을 고려한다면 전제 자체가 모순이 되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인가? 전제 자체에서 논증 1, 2, 3번에서 모순이기 때문에 전제가 모순일 경우에는 무엇이든지 이제 결론이 따라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고려하면 전제들 관계가 모순이라서 요거는 사소하게 타당해진다 라는 결론으로도 나올 수가 있겠네요. 보통 이런 케이스면은 문제 잘못 낸 거죠. 문제를 잘못 낸 건데 우리가 아주 이론적으로만 이거를 접근을 했을 때는 존재 함축을 한다라고 하면 부당인데 존재 함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부당인데 한다라고 한다면 전제 자체가 이제 모순이 되기 때문에 사소하게 어떤 결론이든지 나올 수 있고 그런 점에서는 이제 타당하다. 뭐 이런 차이가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 2026년 올해네요. 그 2026년도 3월 국가직 PSAT 5급 문제, 언어 논리 문제고요. 논리 이제 14번 문제인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존재 함축을 고려를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 수 있는 문제라 가지고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기억을 이끌어내기 위해 추가해야 할 전제로 적절한 것은 요것도 좀 수정해야 되겠네요. 언어 논리를 적어놔야 되겠네. 18세기 이전 고지도 중 문화유산 심의 대상인 것은 없다라고 하는데 한번 18세기 이전의 고지도라는 거를 카테고리로 하나 잡아볼게요. 집합으로. 고지도 집합이 이렇게 있고 심의 대상인 거, 문화유산 심의 대상인 거 그리고 하지만 18세기 이전 고지도이면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은 있다. 그런데 근역서화징에 기록된 작품은 모두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다. 이 개념이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다. 라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군요. 여기에. 따라서, 어, 근역서화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서화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에 기록된 작품인 18세기 이전 고지도가 존재한다. 요거는 지금까지 문제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전제로부터 올바르게 반드시 참으로 이끌어져 나오는 게 무엇인지를 지금까지 물어봤는데 이거는 전제가 이렇게 있을 때 이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전제가 무엇인가를 찾는 문제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종류의 문제가 보통
존재 함축을 하는 것으로 좀 봐야 되겠죠, 웬만하면. 일상적으로는 그러니까. 근데 꼭 그런 거 고려해서 했을 테니까 존재 함축을 하거나 안 하거나 아마 답이 동일해야 될 겁니다. 요런 거를 제대로 낸다면 그렇게 해야겠죠. 고지도 중에 문화유산 심의 대상인 것은 없다라고 하는데, 우선 고지도가 요렇게 있고 심의 대상인 것이 여기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게 여기네요. 18세기 이전 고지도 중에 심의 대상인 것은 없다. 모든 문장이나 없는 없다 뭐 이런 문장 먼저 그려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싹 그려주시고요. 18세기 이전 고지도이면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은 있다. 존재 문장 뒤에 하고요. 근역 서화징에 기록된 작품은 모두, 이거 좀 어려운 위치에 있네. 여기에 있는 것들은 모두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여기를 칠해주면 되겠습니다. 근역서화증이 여기니까 근역서화증이 있는 것들은 모두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다. 나머지는 결론이고요. 근데 우리 하나 안 했죠? 18세기 이전 고지도이면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 있다인데, 있다니까 여기에 동그라미 있어야 되겠네요. 어디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이런 전제가 있었는데, 이때 근역서화증에 기록된 작품인, 여기 기록된 작품인 18세기 이전 고지도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야 되겠네요.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런 데에 뭔가가 칠해져야 되든가 이 안에 뭐가 있든가 뭐 그런 상황이어야 될 것 같은데,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은 모두 근역서화증에 기록된 작품이다. 요렇게 돼야겠죠? 그럼 답이 그냥 1번인 것 같은데요? 그러죠? 여기를 이렇게 칠해줘야 되는 거니까 칠해주게 되면은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답이 되는 거고요. 2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18세기 이전 고지도 중 일부는 근역 서화증에 기록된 작품이 라고 돼 있네요. 고지도 중 일부는 그렇다면 뭐 이런 데 쳐지는 거니까 기록된 작품이다라고 한다면 여기 들어가 가지고 이제 답이 될 텐데, 그렇고요. 문화유산 심의 대상 중에 근역 서화증에 여기 이 부분이네요. 기록된 작품은 없다 하면 이게 다 칠해져야 되는데 그건 아니니까, 또 여기 답으로 만든 데 상관이 뭐 아무런 기여를 못하죠. 근역서화증에 기록된 작품은 예외 없이 근역서화증에 기록된 작품은 예외 없이 문화유산 심의 대상이다. 그렇다면 여기 칠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칠해진다고 뭐 이게 답이 되는 건 아닌 상황이고요. 18세기 이전 고지도는 모두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다. 여기 이렇게 칠해지는데 이것도 뭐 답에는 그런 게 되지는 않는군요. 네, 이렇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푸셔도 되니까 한번 그 벤 다이어그램이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되게 유용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장 맞는 방식으로 이제 수로 논리의 타당성 평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수로 논리의 자연 연역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